정찰 풍선 문제로 미중 관계가 다시 경색 국면에 접어든 가운데 건군 75주년을 맞는 북한이 오늘 밤 심야 열병식을 개최할 것으로 보입니다. 새로운 무기를 공개할지 특별한 메시지를 내놓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민정훈 국내외교원 미주연구부 교수 또 양욱 아산정책연구원 연구위원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일단 오늘 밤에 열병식이 열릴 것 같긴 한데 새 무기가 나올까요? 뭐 가능성이 충분히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우리가 무기 체계 하나하나를 볼 것이 아니라 어떤 맥락에서 지금 북한이 무기 체계를 제시하고 있나를 보셔야 되는데요. 2021년 8차 당대 이후에 북한이 주요한 무기 체계 5가지 정도를 얘기를 합니다. 그것이 처음에 전술핵, 그다음에 고체연료 ICBM, 그리고 SLBM과 그다음에 그것을 발사할 수 있는 잠수함, 실전용 잠수함이죠. 아직 나오지 않았습니다. 자, 그다음에 정찰 위성, 그리고 500km급을 볼 수 있는 정찰용 무인기, 이 5가지를 얘기를 했는데요. 작년에 보고 있으면은 전술핵은 대부분 보여줬고요. 고체연료 ICBM은 그 뭐라고 그럴까? 로켓 모터 시험만 했습니다. 네. 그것도 초기 단계 시험이고요. 자, 이게 지금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5가지 무기 체계를 얘기했는데 그게 국방 발전 계획 5개년 계획과 연관이 돼 있거든요. 그럼 2021년에 시작해서 2025년에 5개년 계획이 끝나니까 올해가 딱 중간되는 해입니다. 그럼 올해까지는 앞에 얘기했던 무기 체계들 대부분이 최소한 시제품 정도는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2025년에 실전 배치를 했다. 뭐 개발을 완료했다 이런 모양새를 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 열병식에 그 아까 언급했던 것들 중에 충분히 나오지 않은 것, 그러니까 고체연료 ICBM이라든가 아니면 뭐 정찰 위성, 무인기, 뭐 혹은 뭐 SLBM과 관련된 뭐 어떤 새로운 것들 이런 것들이 나올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 만약에 이번에 다 보여주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올해 중에는 어떻게든 보여줘야 되는 게 북한의 상황이다. 왜냐하면 김정은 입장에서는요. 네. 지금 내내 한 성과가 뭐 경제 아무것도 안 됐고요. 국방밖에 없습니다. 그럼 최소한 국방에서라도 내가 이걸 했다라고 하는 것을 명확히 보여줘야 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죠. 예. 보통 이제 꺾어지는 해라고 해서 5년, 0년 이렇게 되는 해가 좀 중요하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김정은 위원장은 특별히 좀 연설에 나서서 뭐 대남 아니면 대미 메시지를 좀 내놓을까요? 가능성이 충분하죠. 양욱 박사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군사력 증강을 위해서 굉장히 공을 많이 들여왔고 이와 더불어서 김정은 위원장이 공을 많이 들어온 것이 국가 중심의 경제 운영, 네. 사회 통제 강화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리고 예전에는 잘 아시는 것처럼 한반도에 봄이 있었을 때는 장마당을 활성화라든지 각 단위별로 알아서 잘 이렇게 그 경제 부흥시켜라 이러한 자율성을 좀 부여했는데 아무래도 2019년 하노이 정상회담이 이제 결렬된 이후에 통치력이 좀 그 불안감이 좀 조성이 됐고 그렇기 때문에 그 이후부터 어떤 자신의 어떤 통치력을 강화하고 하기 위해서 국가 중심의 경제 운영, 사회 통제를 강화해왔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근간에 말씀해 주신 것처럼 군사력이 있기 때문에 자립 경제를 위해서도 국방력, 자주적 국방력은 굉장히 중요하다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이번에 나서서 후대를 위해서라도 자주적 국방력이 필요하고 이것이 우리가 자립 경제를 이룰 수 있는 핵심이다라는 강한 메시지를 줘야 되기 때문에 최근 뭐 작년부터 올해까지 굉장히 강한 메시지를 김정은 위원장이 좀 발설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러한 부분을 좀 강조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강력한 대치를 이어가고요. 그래서 우리의 핵무력은 한국이나 미국 어떤 그 외세들이 아무리 해도 막을 수 없을 것이고 우리는 굳건하게 이러한 움직임을 이어나갈 것이다. 이런 강력한 메시지를 발산함으로써 최소한 그 대내적으로 어떤 그 통제를 강화하는 이런 움직임을 보일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다면 이제 지난번 무인기 이후에 조금 도발이 잠잠했는데 이 열병식이 지난 이후에 그러면 도발이 좀 더 강력해질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사실은 이제 이번에 그 북한이 바로 어제였죠. 어제자로 이제 얘기를 했던 당 중앙군사위 8기 4차 확대 회의 그 내용에 좀 보셔야 되는데요. 바로 그 이전에 그러니까 지금 이게 4차 확대 회의고 3차 확대 회의가 작년 6월에 있었습니다. 네. 그때는 북한이 무슨 얘기를 했었냐면 뭐 국가 방위력을 갑자기 높이겠다. 전쟁 억제력을 확대하겠다라고 해서 뭔가 약간 그냥 전쟁을 막는 듯한 그런 느낌으로 얘기를 했다고 한다면요. 이번에 얘기하는 것은요. 이런 거죠. 작전 전투 훈련 확대 강화, 전쟁 준비 태세 강화. 이런 식으로 자, 작년보다는 조금 더 실제 전쟁을 한다라고 하는 가정을 더
강조를 해서 끌고 나간다는 것이죠. 이 말은 무슨 말인고 하니 북한이 충분히 전쟁 분위기를 연출할 수도 있다. 그러니까 우리 기억하시겠지만 2015년 한참 우리 남북 간의 관계 안 좋고 특히 뭐 이제 예를 들어서 DMZ 지뢰 도발, 그다음에 이제 DMZ 포격 도발 이런 것들이 이제 있지 않았습니까? 거의 그런 때와 유사한 상황으로 돌아갈 수도 있다. 그리고 그런 상황을 대비하겠다. 이 말인즉슨 뭐 작년 내내 핵과 관련된 또 미사일 발사 이런 걸로 긴장을 고조시켰지만 사실은 그 협박이 대한민국에 통하지 않았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제 작년 말에 이제 무인기 도발 같은 것들을 보여줬듯이 이제 핵 이런 도발에서 재래식 도발로 슬슬 넘어와서 우리를 압박할 가능성도 충분히 존재할 수 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도 좀 대응이 필요하지 않겠나 생각이 됩니다. 예. 그런데 이제 미사일 총국이라고 이제 예. 북한의 발음대로 예. 선언하는데 이 사진을 공개한 이유는 뭡니까 그러면?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이 미사일 총국이라는 개념이 뭔지 좀 보셔야 되는데요. 이게 사실 러시아 개념입니다. 즉 이제 제정 러시아부터 이제 소련군에 이르기까지 이제 원래 무기 체계는 국가가 이제 개발하고 특히나 첨단 무기 체계는 개발하고 생산하고 관리한다라는 측면에서 이제 그 러시아 혹은 제정 러시아 혹은 소련 여기 보면 포병 총국이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이제 모든 무기를 생산하고 관리하고 하는 것이 있었는데 이것이 이제 이제 한참 냉전이 심화될 때는 미사일 포병 총국으로 바뀌었거든요. 네. 결국 뭐냐 미사일 총국이라는 것은 그런 개념을 그대로 가져온 것이다. 그래서 저것이 미사일뿐만 아니라 주요한 무기 체계를 개발하고 생산하고 그다음에 관리하는 그런 주체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고 그만큼 전쟁에 관한 어떤 태세, 무기 태세 이런 것들이 잘 무기 체계 같은 것들이 잘 갖춰져 있다라는 그런 메시지를 전달하고자 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예. 이 와중에 이제 딸 둘째죠. 둘째 김주애와 함께 여러 군데 나오더라고요. 근데 나오는 이유가 말씀해 주신 것처럼 미래 세대의 어떻게 보면 표상을 함께 하는 것이냐, 아니면 정말 후계 구도를 보여주는 거냐, 아니면 또 동생과 부인 사이에 서열 관계를 정리해 주는 것이냐, 어떻게 봐야 됩니까? 뭐 여러 가지 포석이 있겠죠. 그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일단 권력 그 투쟁에서 김주애가 승리한 것이냐 이건 지켜봐야 될 거고요. 권력의 속성이라는 것은 마지막에 이제 결정될 때까지는 어떻게 될지는 아무도 모르는 거니까 지켜봐야 될 거고요. 그렇지만 두 가지는 분명한 것 같아요. 첫 번째는 김정은 위원장이 백두혈통으로서 어떤 그 가족과 함께 나오면은 주는 어떤 따뜻한 이미지 않습니까? 그 미국의 그 대통령 후보들이 나올 때 가족을 다 끌고 나와가지고 내가 대통령 후보가 되지만 당신들과 똑같은 유권자들 당신과 똑같은 아버지고 남편이고 아들이다 이걸 보여주잖아요. 그러니까 그러한 모습을 연출하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해요. 아무리 어려워도 나도 당신과 똑같은 우리 인민과 똑같은 아버지고 아들이고 남편이다. 이런 분이 그래서 뭔가 좀 친밀한 리더십을 보여주는 부분이 하나가 있고요. 네. 두 번째는 이제 군과 관련된 그런 자리에 이제 그 백두혈통이 김정은 위원장뿐만 아니라 후대까지 나온다는 얘기잖아요. 그거는 뭐냐면 김정은 위원장 자신뿐만 아니라 자신의 다음 세대들도 군을 중시하고 국가 중심의 경제운영 사회통제를 해나갈 것이다. 이런 메시지를 강하게 주는 거거든요. 그러면 군 뭐 미사를 발사하는 그런 담당자라든지 아니면 이번에 군 장성들의 숙소를 그 방문했을 때 군이 느끼는 어떤 충성도라든지 향후 미래의 청소년에 대해서 뭔가 큰 메시지가 있지 않겠습니까? 이걸 통해 가지고 군에 대한 충성을 끌어내고 내부 결속을 강화하는 이러한 어떤 이미지 정치의 측면이 있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미국 얘기도 합니다. 연관된 얘기긴 한데 미국 같은 경우 이제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이제 두 번째 국정 연설을 나섰는데 재선 도전 의지를 좀 굳혔다 이렇게 봐야 됩니까? 총평을 드리면 오늘 제가 이제 그 유심히 다 지켜봤는데 이거는 어떻게 보면 뭐 제 개인적인 생각이긴 합니다만 출사표 같았어요. 대선 출사표. 그러니까 작년 같은 경우하고 좀 비교를 해보자면 작년 같은 경우에는 우크라이나 전쟁이 그 발발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그리고 코로나19 사태도 있었고요. 굉장히 국가적으로 대내적으로 위기 상황이었잖아요. 그럴 때 우크라이나 사태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시간을 초반에 할애를 했어요. 그렇죠. 그리고 나서 국내 문제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이번에는 그런 거 없이 국내 성과, 그러니까 자신이 대통령이 돼서 바이든 행정부가 2년 동안에 이 어려운 경제 상황과 코비드 상황에도 불구하고 이만큼 많은 성과를 이뤄냈다. 공급망 재편이라든지 일자리 창출이라든지 인프라 재건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정말로 많은 일을 했다. 봐라 내가 얼마나 역량 있는 대통령이고 왜 나에게 4년을 또 주지 않을 수 있겠느냐. 이런 걸 막 그 트럼프 대통령과는 좀 또 다른 형태의 자화자찬을 했다. 이런 걸 보면서 야
대단하다 이런 얘기 드렸고요. 그리고 나서 정말 72분 동안 연설을 하셨는데 중국 2분 얘기하시고 우크라이나 1분 얘기하고 다 국내 얘기였어요. 그러니까요. 그걸 보면서 이제 그 바이오 아메리칸 일자리 창출 이런 걸 보면 역시 그 내년 대선을 염두에 둔 그러한 강력한 메시지를 국민들에게 발산한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말씀해 주셨다시피 북한은 0이었습니다. 북한에 대해서 얘기 안 한 이유도 있을까요? 그래서 일단 뭐 아까 민종훈 교수께서 굉장히 정확히 분석을 해주셨습니다만은 결국은 이건 미국 국내에 관한 메시지고 그리고 선거에 관한 메시지입니다. 기본적으로 미국 국민들이 한반도 안보에 관심이 없습니다. 예. 아마 사실 미중 패권 경쟁이라는 것에 대해서도 사실 미국 국민이 그렇게 크게 관심이 높다고 할 수 없거든요. 네. 다만 그것이 자기 일자리와 연결되고 그런 것들을 실제 지금 뭐 트럼프든 바이든이든 자꾸 보여주면서 자신들의 정치적 이득으로 가져가려고 하는 측면인 것이고요. 사실 미국의 전통적인 외교안보 순위에 있어서도 한반도는 우선순위가 아닙니다. 이전에 보면 이제 중동이 굉장히 최고 우선순위였고요. 근데 하지만 이제 최근 바뀌어서 이제 미중 패권 경쟁이 제일 앞쪽에 나오고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 앞에 있고 그다음에 핵 관련돼서는 뭐 이란 문제도 남아 있고 굉장히 여러 가지 다른 과제들이 산적이 돼 있는데 네. 당장 어떠한 성과를 기대할 수 없는 북한 문제를 미국이 외교안보 우선 그러니까 특히 민주당 정권이 외교안보의 우선순위로 가져와서 이것을 끌고 간다? 사실 생각하기 쉽지 않습니다. 바로 그런 측면 때문에 북한도 관련된 도발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뭐 예를 들어 핵실험 같은 것들부터 포함해서 여러 부분에 있어서 아마도 스케줄을 짜는데 굉장히 고심하고 있지 않을까 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 또 재미난 여론조사가 나왔습니다. 미국에서. 여론조사는 여론조사일 뿐이지만 보니까 바이든 대통령이 좀 김 위원장한테 회담 한번 제의하는 게 괜찮겠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이건 어떻게 봐야 됩니까? 아무래도 이제 외교적 수단을 중시하니까 뭐 미국 국민 입장에서는 북한 문제를 잘 관리하고 대화하는 그런 거 좋지 않습니까? 평화적인 어떤 움직임이니까. 그렇지만 바이든 대통령이 취임하기 전부터 분명히 했어요. 트럼프 대통령식에 보여주기식의 쇼는 하지 않겠다. 그렇죠. 그러니까 북한이 뭔가 비핵화에 있어서 실질적으로 진전을 거두거나 어떤 중요한 약속을 할 때에만 실무회담, 그러니까 바텀업 그 프로세스를 통해 가지고 그런 진전이 있을 때에만 이제 그 정상회담을 하겠다 이걸 분명히 했거든요. 네. 그러고 나서 전통적으로 이제 외교 당국이 중심이 돼서 실무 협상을 진행하는 이런 전통적 방식으로 돌아갔거든요. 이런 걸 고려해 본다면 지금 상황에서 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우크라이나 전쟁이 걸려 있죠. 이란 핵 협상이 아직도 결론이 안 나고 있죠. 이런 상황에서 바이든 행정부가 어떤 정치적으로 얻을 게 불확실한 그러한 북한과의 대화를 지금 뭔가 얻을 게 분명하지 않은 상황에서 제안한다? 이건 굉장히 정치적 도박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올해 미국 국내적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까를 잘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지금 상황으로 본다면 바이든 대통령이 북한 문제를 통해 가지고 대내적 어려움을 돌파할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보여지거든요. 아하. 경제가 미국 경제가 굉장히 좋잖아. 인플레이션이 있긴 하지만 그렇죠. 경제를 이끌고 있고 그리고 국내적인 어떤 그 지지율이라든지 분위기도 나쁘지 않고 어쨌든 중간 선거에서 선전을 했기 때문에 네. 바이든 대통령으로서는 굳이 정치적으로 모험을 걸 그런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우크라이나 전쟁도 어떤 자신이 원하는 대로 미국의 리더십을 보여주면서 그러나 직접적으로 개입하지 않기 때문에 미국 국내적으로 성공했다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과연 바이든 대통령이 북한을 통해 가지고 뭔가 분위기를 쇄신해서 어떤 정치적 이익을 도모하겠다 이걸 기대하는 것은 현재로서는 가능성이 매우 낮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북한 입장에서는 그러면 우리나라보다는 그래도 계속 미국하고 대화하고 싶어 하는 것은 북한 입장은 계속 유지되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북한은 결국은 미국에 대해서 뭔가를 얻어야 되는데요. 문제는 그렇습니다. 만약에 하노이 노딜과 같은 상황이 반복이 된다. 김정은한테 굉장히 타격입니다. 엄청난. 그렇다고 한다면 충분히 어젠다가 세팅이 되고 그다음에 자신이 얻을 것이 명확하지 않고서는 큰 도박에 나서진 않을 것입니다. 근데 다만 어떤 미국과의 관계를 이용해서 예를 들어서 트럼프의 만남을 이용해서 시진핑과 만나고 그다음에 러시아와 협력을 끌어내고 하듯이 마찬가지로 어떤 미국과의 대화 국면 같은 것들을 통해서 되려 중국과 러시아에 훨씬 더 접근하기 좋은 어떤 그런 이점을 찾아낼 수 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화 자체의 동력이 아예 없다고 할 수는 없지만은 이것이 어떤 해결을 위한 대화가 되기보다는 대화를 위한 대화 혹은 자신의 전략적 입지를 강화하기 위한 대화로 흘러갈 가능성이 지금 현 바이든 정권에 있어서는 상대적으로 높지 않겠나 이렇게 분석할 수 있겠습니다. 중국 얘기도 아까 2분밖에 안 했다라고 하는데 얼마 전에
이 정찰 풍선 터뜨렸잖아요. 격추시켰는데 거기에 대해서 좀 세게 얘기하면 더 효과적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좀 그 정도 얘기는 안 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사안이 중요한 건 아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군사적으로 위협적이 큰 게 아닌데 정치적 메시지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대응을 한 거죠. 그러니까 정찰이 그 스파이 벌룬이라고 하는데 그런 정찰 풍선이 미국을 본토를 다 횡단했다는 거 아니에요? 예. 그렇죠. 그걸 군사 당국이 몰랐을 일은 없었을 건데요. 그렇지만 그것이 큰 위협이 안 되니까 그냥 국내 그거를 그 미국 영토 내에서 격추를 시키면 네. 이게 어떤 미사일 잔해라든지 파편이 떨어지면 미국 국민들의 생명과 재산에 해가 될 수 있으니까 그냥 뭐 지켜봤다는 거 아닙니까? 모니터링만 하고 그만큼 그렇게 군사적 위협은 크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공화당 쪽에서 보다 더 신속하게 대응해야 됐다. 그렇죠. 국내적으로 이제 그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니까 뭔가 좀 퍼포먼스가 필요한 것이 아니었는가. 그래서 미국 본토를 빠져나가고 이제 바다 공해상으로 또 나가니까 그때 이제 폭발했거든요. 즉 네. 미국의 어떤 그 영토를 침범하는 것은 결코 좌시하지 않는다라는 대내적인 메시지 강하게 보이고 이와 더불어서 중국에 대해서 경고 메시지를 보낸 건데 그렇다고 해서 지금 뭐 미중 간의 외교장관 회담을 연기한 거지 취소한 것도 아니고요. 아하. 그리고 오늘 바이든 대통령이 그 국정 연설에서도 메시지 톤을 굉장히 다운시켰어요. 중국과 우리가 그 전쟁을 하려는 것이 아니라 경쟁을 하는 것이고 위기 관리를 하는 것이고 회담도 연기될 뿐이다. 그러나 중국이 미국의 주권을 위협한다면, 네. 즉 뭐 스파이 벌룬 같이 다른 쪽으로 해가지고 미국의 신기를 건드린다면, 안보에 위협을 준다면 좌시하지 않겠다. 이런 메시지 던져가지고 선을 이렇게 그으면서 앞으로 미중 관계를 관리해 나가겠다. 이런 정도의 메시지를 보였다. 그렇지만 중국 관련돼서 강하게 그 메시지를 대응하겠다 이러니까 초당적으로 기립박수를 그 의원들이 보여줬거든요. 그만큼 중국 관련돼서는 국내적으로 또 뭔가 메시지를 발산하기 굉장히 좋은 이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바이든 대통령은 부통령 때 이제 워낙 시진핑과 관계가 좋았잖아요. 근데 이제는 좀 달라졌다라고 봐야 됩니까? 아니면 계속 분위기는 약간 경쟁 관계지만 어느 정도 배제할 수 있는. 그러니까 중국을 없애고 미국을 좀 더 부각시키는 대로 바이든 대통령은 모양새를 바꾼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 작년에 그 미국과 중국 모두 중요한 국내적 이벤트가 있었잖아요. 네. 시진핑 주석 같은 경우는 3연입이 결정되는 당대회가 있었고 미국은 중간 선거가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대내적으로 이제 그 강한 모습을 보여줘야지만 상대 도전자라든지 정당에서 약한 모습을 안 보여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작년이 올해보다는 더 센 메시지를 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뭔가 좀 이렇게 관리를 하면서 경쟁할 부분은 경쟁해야 되겠죠. 뭐 공급망 재평이라든지 첨단 기술 같은 부분은 치열하게 경쟁할 겁니다. 그렇지만 군사적 부분이라든지 대만 문제 이런 데서는 메시지 조율하고 우발적인 충돌이 일어나지 않도록 관리를 할 거고요. 네. 그 정치적 메시지도 좀 관리를 할 거고요. 그래서 보다 더 경쟁을 추구해서 미국의 상대적 우위를 유지하기는 하나 그러나 중국과의 관계를 파탄을 끌고 간다든가 이런 극단적인 그 대결은 피하려고 하는 모습이 보다 더 강하게 보이지 않을까. 그래서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꼭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강한 메시지를 보이지만 전반적으로는 경쟁이 중요하지 대결이 아니다. 이러한 뭔가 좀 작년보다 좀 온화한 메시지를 낼 가능성이 더 크다.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예. 끝으로 한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중국의 정찰 풍선 보니까 얼마 전에 북한에서도 풍선 비슷하게 날리던데 이것도 유사한 변화를 우리에게 도발을 할 수 있습니까? 충분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미국이 미국으로 이 풍선을 날려서 미국이 대응하는 그런 모습들 사실 그게요. 어찌 보면은 북한이 작년 말에 그 소형 무인기를 보내서 사실 군사적 의미가 되게 없다고 제가 누차 말씀드렸습니다만 그것을 보면서 대한민국 상공을 한번 휘젓고 간 것과 어찌 보면 기본적으로는 비슷한 맥락인 겁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약간 직접적인 공격이나 이건 아니지만 사실 어떻게 보면 잽을 날린 것 같은 상대방의 인지에 좀 뭔가 이렇게 내가 언제든 너희를 괴롭힐 수 있어라고 하는 그런 메시지를 전달한 것이고요. 아마 북한도 유사한 행동을 할 가능성 뭐 배제할 수 없을 것이다. 근데 이게 하나 기구에서 재밌는 것은요. 기구가 날아가는 고도가 6만 피트 이상입니다. 근데 이 6만 피트 이상을 날아갈 수 있는 전투기가 별로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사실 그런 요격책이나 이런 것들도 그러니까 미국이 F-22를 보내서 굳이 걔를 요격한 것도 그 정도 고도로 올라갈 수 있는 전투기가 걔밖에 없어 그런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만약에 그런 유사한 사태를 대비해서 어떻게 대응해야 될 건가 군이나 국방부가 잘 좀 준비를 해야 될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북한과 미국 이야기 민정훈 교수, 양욱 연구위원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얘기 잘 들었습니다.